네, 주요 뉴스입니다. 대북 특사단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은 어젯밤 전화 통화를 하고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UN 총회 때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구구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신 권력서열 3위인 리전수 전임대 상무위원장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북합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중국 방북 인사로는 최고위급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는데 야당은 밀어붙이기일 뿐이라고 폭평했습니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궁중족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 이틀째 열립니다. 배심원들이 오늘 평결을 내리면 내일 재판부가 1심 선고를 내립니다. 태풍 제비가 일본을 강타해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칸사이 공항이 폐쇄돼 3천여 명이 고립됐고 28개 지역에는 피난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화창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로 다소 덥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할 대북 특별사절단이 잠시 후 방북길에 오릅니다. 특사단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협의하고 오늘 다시 돌아올 계획입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한 대북 특사단이 오늘 방북합니다. 잠시 후 오전 7시 40분쯤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특사단은 방북 기간에 북측과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북측이 그간 주장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초입 단계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사단은 또 이번 방북에서 9월 남북 정상회담 일정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등 메시지가 담겼을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됩니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특사단이 평양에 도착해봐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사단은 오후 늦게까지 평양에서 북측과 논의를 한 뒤 오늘 중 서울로 돌아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가서 풀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준축안입니다. 네, 이번 그 특사단 남북 정상회담 일정도 좀 조율을 하겠지만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어떤 북미 간의 핵 비핵화 문제도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북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조금 전 이곳 청와대를 떠나 성남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특사단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그 중재자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판문점 선언 이행 협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 모두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먼저 북한을 방문해서는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야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전달하고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한 확답을 얻어내서 이를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외교장관의 재방북이 추진된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그 방북 사절단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지지도 좀 필요할 텐데 어젯밤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9시 50분 동안 한미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과 향후 대화를 위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오는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재자 역할을 맡은 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도 해석되면서 중재자 역할, 그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종전선언은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10월 이후에 해를 넘기지 않은 시점에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대북특사단 방북을 하루 앞둔 어제 국회에선 판문점 선언 비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비준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 정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동력을 높이는 데 정부와 여당이 이틀 연속 비준안 처리를 요구하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아직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법적 효과를 일종의 법률로서 인정하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찬성할 수가 없죠. 바른미래당은 남북 평화는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비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준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인데 다만 그렇게 전체적인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가 2차 특사단 방북에 대해 성공하길 바란다며 입을 모았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는 이견이 커 비준안 처리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북한군 만여 명이 모여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 장소로 알려진 미림 비행장 북쪽 광장을 찍은 지난달 31일 위성 사진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십 개의 점들이 늘어선 모습이 보이는데 다음 날인 지난 1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을 공개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각 점은 병력들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모인 것으로 이런 점의 수는 무려 40여 개. 과거 열병식에서 북한 병사 250에서 300명이 정사각형 형태로 한 그룹을 이뤄 행진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열병식 훈련에 동원된 병력은 최대 10,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2일에는 미림 비행장 인근에서 무기를 실은 차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에 진행될 열병식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 정주년 해이기 때문에 열병식도 준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절단 입국을 위해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항공편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북 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내일은 기존 정기편 외에도 3번의 임시항공을 더 운항하고 오는 7일과 8일도 추가 항공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이 구구절을 계기로 정상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외신과 외국인의 방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민이 주차장을 봉쇄해서 큰 소동이 벌어졌었죠. 이번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가 건물 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흰색 트럭이 갑자기 입구에서 멈춰섭니다.
트럭에서 내린 운전자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재조정까지 마친 뒤 시동을 끕니다. 상가 세입자 이모 씨가 임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주차장을 봉쇄하는 모습입니다. 사건은 이 씨가 임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건물주 A 씨에 따르면 이 씨는 2년 계약을 조건으로 해당 상가 3층에 입주했지만 계약 기간을 1년 정도 남겨두고 중도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로 두 사람이 언쟁을 벌였고 먼저 상가를 비운 이 씨가 보증금을 입금해달라며 일종의 실력 행사를 해버린 겁니다. 약 이틀 동안 주차장이 봉쇄된 탓에 애꿎은 상가 세입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짚어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지키는 거죠. 노원구청 측이 이 씨에게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구청은 해당 트럭을 견인 조치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상가 세입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건물주 A 씨와 차주 E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지난해 무릎까지 꿇으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한 장애 학생 학부모들 기억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과 지역국회의원, 주민들이 만나서 특수학교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던 서울 강서구 주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무릎 호소로 논란이 됐던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입니다. 비대위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 더욱 섬세하게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립적으로 비춰지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학교 설립에 발목을 잡아온 한방병원 건립에 교육청이 별도의 부지를 제공하고 학교 안에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만드는 조건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바로 인근 지역 학교 통폐합 시에 학교 부지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합의에 이르렀으니까. 무릎까지 꿇어가며 학교 설립을 염원해온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마냥 기쁘지는 않습니다. 한방병원 부지에 문화시설까지 기부하면서 자칫 다른 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나쁜 선례가 될까 우려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를 만들려면 주민들이 합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더 특수학교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과 합의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씁쓸한 뒷맛만 남긴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유전자 DNA 정보를 활용해서 수사하는 것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자의 동의 없이 DNA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게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구미공단의 한 반도체 제조 공장 직원들은 공장 점거 농성을 했다가 검찰에 유전자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 전과자가 아닌데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영장만 발부받으면 DNA 채취가 가능해 논란이 됐습니다. 생존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을 흉악범으로 몰아 DNA까지 강제로 채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검찰의 일방적인 DNA 채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재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의견 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영장도 엄연히 법원의 재판이고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다만 헌재는 법률 공백 상태를 고려해 내년 말까지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유산은 아들 혼자 다 물려받았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한 딸들에게 생전 아버지가 진 빚을 나눠서 갚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이런 일로 소송까지 갔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일남 사녀를 둔 가장이 아들에게만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숨졌는데 생전에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다면 이건 누가 갚아야 할까? 아버지가 유산을 아들한테만 줬잖아. 그러면 딸들은 거기 관여할 필요 없지. 받았으면 받는 사람이 해야지. 이거는 그만큼 책임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고인의 아내와 오남매가 나눠서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은 딸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 공증서를 근거로 딸들에겐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상속 재산을 전부 물려받은 사람은 망인의 사망 시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전부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번 판결은 앞으로 상속법 관계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비자금 수억 원을 모아서 고위 법관 경력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대외활동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를 모아 현금 3억에서 4억 원을 법원 행정처 금고에 보관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증빙 서류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비자금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게 경력금을 주거나 대외 활동비로 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대법원 예산 담당 직원으로부터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고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소송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회사가 진행 중이던 특허 소송을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말에 법원 행정처가 김 씨 측 상대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과거 사건 수입 내역 등을 청와대에 건넨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조사는 물론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지난 6월 서울 서촌에서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둔기까지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기억하시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첫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 측은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졌다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족발집 사장 김모 씨가 건물주 이모 씨에게 둔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건물주 이 씨가 임대료를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4배 올려달라고 하자 족발집 사장 김 씨가 화를 참지 못한 겁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살해하려고 결심하고 둔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며 추격까지 하며 머리 부위를 겨냥했기 때문에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99를 가진 사람이 이를 빼앗는 듯한 심정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단지 성실하게 노력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살인 미수범이 되고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과 실제 범행에 사용된 둔기 등에 대해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일 궁중족발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궁중족발 사건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웃 상인들입니다. 서촌 곳곳에서 임대료가 올랐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궁중족발 사건이 남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 궁중족발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 6월 강제 집행 이후 방치된 상가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내부는 먼지만 쌓인 채 텅 비어 있습니다. 12번의 강제 집행과 폭행 사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이웃 상인들은 궁중족발 임대차 분쟁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세입자들은 거의 그냥 기죽어 산다고 봐야지. 너무 월세가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분이 권리금까지 포기를 하고 아예 그냥 나가셨어요. 80제곱미터 크기의 상가 한 달 임대료는 2년 전 24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500만 원을 넘어선 것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뀔 때마다 임대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 상인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장사가 안 돼도 걱정이고 장사가 잘 돼도 임대료가 오를까 걱정하는 상인들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가던 음식점인데 없어진 소식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프고. 서촌 상인들은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시절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조영호 한진그룹 회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에 배치된 경비원들의 급여를 회사 돈으로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해당 급여를 대신 내준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차량에 올라탑니다. 상자를 싣는 데만 차량 3대가 동원됐습니다.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인정된 거 있습니다. 언제쯤 경찰은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4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조 회장의 자택 경비원들에게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이 경비원 급여 대납을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회장의 자택에서 일하던 경비원들은 애견 배설물 치우기와 막말 등 조 씨 일가의 갑질에 시달렸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경비원 급여 지급 내역서와 계약서 등을 토대로 조 회장의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 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이번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화재 발생 시 불길을 차단하는 방화문을 엉터리로 그것도 15,000개나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표시됩니다. 온전한 방화문이라면 1시간 이상 불을 버텨야 하지만 가짜 방화문은 10분도 안 돼 연기가 셉니다. 곧 문이 뒤틀리면서 틈이 생기고 10분이 넘자 불길이 솟습니다. 그 화재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갇혀서 화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씨 등 방화문 제조업자들은 이런 가짜 방화문 15,000여 개를 유통시켜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2개의 방화문은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게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건축주를 속이거나 아예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시공사나 이를 감시할 감리사들도 가담했습니다. 갑정 방화문이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일반 철문을 납품하게 되고 시공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경찰은 각 관할구청에 가짜 방화문을 이른 시일 안에 모두 교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의 혜택을 주는 아파트 특별 공급을 노리고 청약 통장을 사들여 무더기로 분양받은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가짜 임신 진단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윤길한 기자입니다.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서류가 잔뜩 쌓여 있고 도장을 위조하는 장비도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가짜 청약 서류를 만든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아니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그냥. 이들은
많게는 1,000만 원을 주고 청약 통장 295개를 사들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인기 아파트 분양에 위조 서류로 청약을 하고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60억 원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의 아파트를 따로 공급해주는 특별 공급 제도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혼부부의 가점 사항으로 다자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리고 임신 진단서나 대리 임산모를 모집을 해서 조작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경찰은 청약 통장 모집원 4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통장 명의자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들이 거둔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몰수 보전을 할 근거가 없어 막대한 돈을 어디에 숨겨놓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당대표 취임 후 어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22개 기관이 대상이 될 거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에 이어 6년 만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해찬 대표.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완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KDB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기술보존기금, 한국공항공사 등 우량 공기업 다수가 거론됐습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이 대표의 연설을 들은 야당 의원들은 공감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저 청와대와 민주당의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색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5당 대표 회의를 정례화하자면서 협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후보자는 이번엔 자신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둘러싸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현역 의원 출신이면 무리 없이 청문회를 통과해왔던 관행을 이번에 깨겠다고 나서면서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딸 장 모양의 위장 전입은 보육상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당시 유 후보자 가족은 서울 아현동에 살고 있었지만 딸이 친구들과 같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정동의 친구 집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 논란을 의식한 듯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들의 병역 면제와 관련해선 학창시절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2차례 수술받은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한다며 고의적 병역 기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석사 논문 표절이 드러나면서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현역 의원은 무조건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의원불패 신화도 깨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최근 불거진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서 국무총리도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두고 나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중구난방 수준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내기 바랍니다. 병무청은 앞서 재검토 방침을 정한 만큼 논의 자체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현실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문체부, 병무청과 국회, 그리고 관련 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세부 조율이 관건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군 복무 기간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병력 충원이 중요한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대중문화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 세계 1등이 올림픽 1등인데 그럼 다른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1등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문체부는 관련 단체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상황 점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유관기관 간의 이견이 없다 해도 각 분야 유망주의 특수성과 국민적 이해 사이 조정은 쉽지 않아 결론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몰카와의 전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민센터에서도 몰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무하던 공무원이 범인이었는데 일회용 종이컵에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평범한 주민센터의 한 여자 화장실. 한동안 이곳에는 일회용 종이컵이 놓여 있었는데 이 안에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여주의 한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390여 개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일회용 종이컵 모양의 몰카에는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 민원인과 직원들의 모습이 그대로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주시는 이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해당 사무소 복도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일하는 조리사 30대 김모 씨는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모양의 몰카를 이용했습니다. 김 씨는 이 몰카를 여성 탈의실에 설치했고 무려 1년을 들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촬영한 동영상 60여 개와 사진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몰카 장비를 동일한 업자에게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업자를 중심으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40대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입국한 지 하루 만에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했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척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여성이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했습니다.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 침입한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하루 전 중국에서 입국해 다음 날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이 전 대통령과 인척관계라며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르지 그 얘기뿐이 안 해. 이명박 대통령 결장을 거기 간 거 해놓은 거야. 자꾸. 미 대사관 건물을 향한 범행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3달 전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차량을 몰고 대사관 정문을 향해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의 입건 사실을 중국 대사관에 통보하는 한편 침입 경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당정이 이번에는 세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실수요자만 면제받을 수 있게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먼저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2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늘려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른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규정도 강화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3년 안에만 이전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당정청은 수요 규제에만 맞췄던 집값 정책에서 공급 확대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급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근교에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정은 특히 서울에 필요한 주택이 연간 5만 가구라고 볼 때 5만 가구씩 2곳 정도를 공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4만 3천 가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제2의 위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먼저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그린벨트가 거론됩니다. 서울 서초구에 인접한 데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등 교통이용이 편해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서남권에선 광명시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인근 광명 시흥보금자리에 다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 과림동 일대 1736만 제곱미터로 9만 5천 가구 규모로 개발하려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강북권에선 올해 착공 예정인 GTX-A를 비롯해 5개 전철이 지나갈 고양시 대곡역 일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당장 필요한 교통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를 추가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도심 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는 추석 전에 아직 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30곳 중 일부 택지의 위치를 확정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을 늘리는 카드까지 검토 중입니다. 앞선 기사에서 나온 그린벨트보다 좀 더 수월한 방법인데요.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을 높여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1970, 80년대 전자제품 유통산업의 중심지였던 종로 세운상가. 이 세운상가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지금은 건물이 낡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 상권이 쇠락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낙후된 도심을 재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진행 상황은 더딥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유로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제외했고 무엇보다 주택 공급이 제한돼 수익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시장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상생협약이라든가 동의 절차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바로 이 같은 도심 상업지역 등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 비율은 70%, 세운상가 등 도시 재정비 지역은 50%인데 이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세운지구의 경우 주거 비율을 60%로 하면 약 5천 세대가 더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정부도 주택 공급을 수요 억제와 병행하는 쪽으로 전략을 좀 바꾸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계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공급 확대를 통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수요 시장의 신뢰를 다시. 일각에선 강북 도심의 경우 90m 고도 제한을 완화해야 의미 있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운전자 없이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제로 셔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교 일반 도로를 달렸습니다. 내년까지 시범 운행될 예정인데 일반 시민들은 오는 11월부터 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11인승 자율주행 버스 제로 셔틀이 기점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서서히 출발합니다. 곧바로 맞닥뜨리는 교차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 뒤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우측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는 운전대도 운전자도 없습니다. 대신 버스 상부에 달린 영상 센서를 통해 앞뒤 80m 거리 안의 차량 이동을 감지하며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조절합니다. 버스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통합관제센터. 이곳에서는 시내 교통정보 그리고 자율주행버스가 보내는 위치 정보와 운행 정보 등을 무선으로 주고받으며 차량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버스는 15차례 신호등을 통과하고 6번의 좌회전과 우회전, 12번의 차선 변경을 한 뒤 처음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총 5.5km를 주행한 시간은 30분가량.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또 위험 상황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하루 4차례 시범 운행을 거친 뒤 11월부터 일반인 탑승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청각에만 의존해서 게임을 하는가 하면 발이 불편한 장애인도 멋지게 야구 경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특수 의자에 앉은 남성이 쉴 새 없이 혀와 광대뼈를 움직여 게임 속 캐릭터를 화려하게 조작합니다. 이 남성은 손과 발의 움직임이 불편하지만 입에 문 막대기로 자유롭게 게임을 즐깁니다. 게임 속에서는 비장애인과 똑같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자이자 구족 화가인 표영민 씨도 컴퓨터 게임으로 화가의 스킬을 배웠습니다. 키보드를 만지는 걸 통해서 섬세함을 조금 키워서 그림 그리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들이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키워주는 친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황명성 군도 게임 속에서만큼은 당당한 4번 타자입니다. 3년 연속 서울시 대표로 게임 대회에 참여하면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공 던지고 치고 그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백하람 군은 컴퓨터에서 들려주는 신호만으로 치열한 두뇌 싸움을 즐깁니다. 게임할 때는 더 밝고 또 즐겁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더 큰 포부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게임이 현실 속 장애를 뛰어넘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어제 일본 열도에 상륙한 슈퍼 태풍 제비의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공항과 도로를 집어삼켰고 3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동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퍼태풍 제비가 휩쓸고 간 오사카의 관문 간사이 공항의 모습입니다. 활주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 강처럼 변했고 건물 곳곳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바다와 맞닿은 곳은 도로를 집어삼킨 파도 때문에 마치 쓰나미 현장을 보는 듯합니다. 엄청난 강풍에 지나가던 트럭마저 옆으로 쓰러졌고 정박해 있던 선박은 다리와 충돌했습니다. 내륙의 피해도 컸습니다. 빌딩이 엿가락처럼 휘거나 구조물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고 쓰러진 차들로 도로가 난장판이 되는가 하면 중고차 시장은 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태풍으로 9명이 숨지고 3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피해가 집중됐던 오사카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7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신칸센 등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피난길에 올랐던 주민들은 오늘부터 되돌아올 예정이지만 재산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もうちょっと住民は立ち上がれないような状態だと思いますので 태풍 제비는 현재 일본 삿포로 서쪽 해상을 지나며 세력이 많이 약화했지만 제비가 핥히고 간 상처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니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을 더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파랑 자동차. 너무도 깨끗한 모습이지만 1929년, 무려 90년 전 자동차입니다. 세상의 멋진 올드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8년째 이곳 영국 햄프턴 공전에서 열리고 있는 자동차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차들이라는데 가치를 떠나서 과거의 낭만이 느껴져 좋네요.